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는 이야기하기 좀 지겹지만 그래도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건 공교육과 관련이 없어요. 저 자신의 개별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찍는 영상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나라가 망하고 나서, 후한이 망하고 나서 황건적이 난 이후에 나라가 세 개로 찢어졌다 그랬어. 위, 촉, 오. 그리고 이것을 통일한 위에서 변형된 사마 가문이 위를 무너뜨리고 세운 진, 서진이 있었지. 그리고 진이 다시 오호의 침략을 받아서 영가의 난과 파랑의 난으로 인해서 오호의 침략을 받아 남동 쪽으로 도망가서 동진을 세웠고, 그래서 북쪽에는 오호 16국이, 남쪽에는 동진, 송제, 양진 해가지고 위진, 남북조 시대가 있었어. 그리고 그것을 통일한 게 북제, 수나라, 그리고 당나라가 있어서 거기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그 당나라가 당 태종, 개원의 치와 당 현종, 정관의 치 이후로 미안해. 반대로 당태종 정관의 치와 당현종 개원의 치 이후에 망하기 시작하면서 세 번의 반란이 있었어. 그게 뭐였지? 안사의 난과 황소의 난과 주전충의 난이 있었어. 그래서 주전충의 난 시대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주전충의 난 이후에 당이 망하고 나서, 자, 위쪽은 한족 영역이고요. 아래쪽은 북방민족 영역입니다. 북방민족. 자, 조금 더 확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절도사들의 혼란기가 옵니다. 누구 때문에? 주전충의 난이라든지 해서 절도사들 때문에 혼란기가 와. 당나라를 수업할 때 절도사에 대해서 가르쳤었어. 뭐였지? 그 지역의 군사권, 크면 행정권까지 가지고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방비해야 되는데, 반대로 자기네들이 세금을 걷어서 군대를 키워놓고 이거를 그냥 섣부르게 외적과 싸우면서 소모하기 싫으니까 일부러 싸움을 피하는 절도사도 있었다. 그래서 뭐 반측 번진이라든지 순측 번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 잘 듣는 절도사도 있었고 말 안 듣는 절도사도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했었잖아. 그치? 그 절도사들의 혼란기가 계속돼서 중국사 세 번째 혼란기, 중국사의 첫 번째 혼란기는 춘추 전국시대고, 두 번째 혼란기는 위진 남북조 시대죠. 세 번째 혼란기인 5대 10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다섯 개의 나라, 다섯 개의 큰 나라와 기타 작은 나라들 해가지고 뭐 5대 10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중원 지역이 혼란에 쌓여 있을 때 북방에서는 거란족의 요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거란족의 요나라가. 그런데 거란족이 나라를 세우고 이 요라는 국호를 쓴 거는, 그러니까 국호 사용 자체는 이때보다 뒤에야. 하지만 어쨌든 거란족의 국가가 성립된 건 맞기 때문에 그냥 요 건국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요 나라는 거란족이 세웠고요. 세운 사람은 야율아복이라는 친구입니다. 혹시 교과서가 아니라 다른 역사서적을 본다면 원음 그대로 엘리허바호지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야율아복이가 916년에 세웁니다. 916년에. 자, 그리고 이들은 생활 반경과 대충 뭐 국가 반경이 겹치던 한 국가를 멸망시키는 게 그게 이제 발해를 멸망시킵니다. 발해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 5대 10국의 혼란기를 틈타서 5대 10국의 혼란기를 틈타서 연운 16주를 차지합니다. 누구에게 뺐냐면 5대 국가 중에 하나였던 바이가 아니지. from 5대 국가 중에 하나였던 후진에게 뺐습니다. 후진. 나라가 후졌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세워진 진나라다 해가지고 후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후진. 연운 16주는 나중에 지도에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연운 16주는 현재의 북경 지역입니다. 베이징 지역. 연주와
운주를 포함한 16개의 주를 연운 16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운 16주. 자, 많이 헷갈리게 나올 수 있는 건수가 뭐가 있냐면 이 연운 16주를 송나라에게 뺏었다라는 선지가 나올 수 있는데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송나라에 뺏은 게 아니라 언제 뺏었다? 5대 10국 시기에 뺏은 겁니다. 5대 10국 시기에. 자, 그리고 이 5대 10국의 혼란기를 정리하고 중국을 통일하는 왕조가 나오죠. 그게 바로 송나라입니다. 자, 쓸 게 조금 많습니다. 첫 번째, 송태조 조광윤. 960년에 후주의 공제로부터 양위를 받아서 송나라를 건국합니다. 절도사 출신이에요. 수도는 카이펑, 개봉에 둡니다. 이 개봉이라는 도시는 선생님이 중국을 잠깐 설명하면 예컨대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것 중에 여기에 황하가 있었고 여기에 양자강 그리고 중간에 회하가 있었다 그랬잖아. 여기와 여기에 운하가 연결돼 있었다고 했는데 이 강남 쪽에서 올라오는 물건들을 받아내는 도시 이게 바로 여기 있는 개봉입니다. 개봉. 선생님과 뭐 중국사 수도 한번 했을 때 다 했었죠. 개봉. 자, 이 사람은 본인이 절도사 출신이었어. 선생님이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좀 양아치 끼가 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양아치 친구들의 물론 여긴 양아치가 없어. 다 족밥들밖에 없지. 어쨌든 뭐 나름대로 선생님이 양아치 친구들의 마음을 좀 읽어보는 편인데 저 새끼들 왜 저렇게 겉멋이 들어가지고 저지랄을 떨고 있을까 이런 걸 선생님이 좀 잘 이해를 하는 편인데 어쨌든 이 사람도 출신이 절도사였어.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절도살들이 무슨 짓을 할지 잘 알고 있는 거야. 담배 피는 선생님들이 너희의 담배 냄새를 굉장히 잘 잡아내지. 또 너희가 어디 숨어서 필지도 잘 찾아내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자, 이 사람은 절도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절도사들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가 황제 독재 체제입니다. 황제 독재 체제. 그래서 두 가지를 도입해. 첫 번째는 과거제. 과거제는 원래 있었잖아요. 그 과거제에서도 전시를 도입합니다. 전시. 과거제에서 전시를 도입하고 두 번째, 이를 통해서 이 과거제를 통해서 사대부가 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다고 A에서 B로 넘어가나요? 자,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요 전시라는 것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자, 따로 빼서 전시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쪽에다 쓸게요. 자, 전시. 전시가 뭐냐면, 황제 앞에서 시험을 보는 거야. 자, 지금까지 나름대로 수나라, 당나라 때에도 시험을 통해서 인재를 뽑는 선거제나 과거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선거제와 과거제와 그 다음에 송나라 때 과거제의 차이는 전시의 유무라고 봐도 큰 문제가 없어. 왜 그러느냐? 자, 수나라와 당대에서는 수당대의 과거는 최종 면접 시험을 2부에서 주관했어. 2부는 귀족 세력들이 점거하고 있는 곳이야. 아직 선생님과 율령을 배우지 않아서 2호, 예병, 형, 공으로 이어지는 6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를 거예요. 물론 조선의 중앙행정제도를 하면서 배웠을 수도 있죠. 2조, 2조, 형조, 공조 이런 거 배웠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2부에서 주관을 해요. 그런데 그 2부라는 곳이 결국은 귀족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접 질문은 이럴 수밖에 없어. 너 아버지 뭐 하시노? 너 아버지가 그 사람이가 와 요새 뭐 건강하시지 막 골프 몇 치시노 뭐 이렇게 서로 간의 귀족들 사이에서 인맥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끼리의 이야기. 그래서 당대의 과거제는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각각의 주제사를 하면서 이야기하겠지만 당대의 과거제의 그 평가 기준이 신, 언, 서, 판이었단 말이야. 언, 말하는 능력, 서, 글 쓰는 능력, 판, 판단력. 그래, 이런 건 있을 수 있다, 진짜. 그런데 신, 외모를 보겠다는 건가? 몸신자인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출신 매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원서판이 그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었다면 송대의 전시는 황제가 직접 최종 면접을 치르는 겁니다. 최종 면접의 시험관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수냐면 얘들아 봐봐, 니네가 이제 올해 대학을 가거나 또는 내년에 대학을 가면서 딱 면접장에 갔어. 면접장에 갔는데 뭐 한 3명이 앉아있어. 5명 앉아있다 치자. 5명이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질문하는데 여러분이 뭐 어버버타고 막 이렇게 자기 능력을 최대한 다 못 보여준 것 같아. 그래서 막 서운해가지고 억울하고, 그 다음에 막 그 시험관들도 4명은 굉장히 맨날 당신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이래가지고 막 말도 막 굳어가지고 제대로 말 못하고 대답도 잘 못하고 막 그러면서 어버버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되게 좋게 봤어. 근데 어쨌든 면접은 망쳤으니까 망했다 이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뭐 이제 고3이니까 술 먹고 막 눈물 쫄쫄 흘리면서 재수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발표했는데 붙은 거야. 그러고 나서 학기 첫 모임 가가지고 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있었던 교수님 한 분이 와가지고 야, 다른 사람들이 다 너 뽑지 말자 그랬는데 내가 너 뽑았다? 그럼 니네 어떻게 할 거야? 야, 무릎을 꿇고 개처럼 충성을 바쳐야지. 아니야? 진짜 안 그럴 거야? 다른 사람 다 반대했는데 그 교수님이 너희를 딱 뽑아줬는데 너희 그 교수님한테 개처럼 충성 안 할 거야? 아니잖아. 선생님이 왜 순고에 개처럼 충성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 그거랑 똑같은 거야. 선생님을 뽑은 사람이 누군데. 그치. 그러니 나는 당연히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반대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붙였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야. 똑같아. 최종 면접에서 자기를 뽑아준 사람이 누구야? 황제야. 황제가 직접 뽑은 사람들이잖아. 그러니 당연히 누구에게 충성을 바쳐? 황제에게 충성을 당연히 바치지. 그리고 이때는 이제 더 이상 신분이 귀족이든 서민이든 가리지 않고 뽑아. 그러니까 서민이건 귀족이건 골고루 합격하게 됩니다. 이러니 당연히 뭐가 발달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 거야.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 두 번째 문제점이 있어. 자, 절도사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절도사 제도를 폐지하고 문치주의를 시행했단 말이야. 즉 군사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문으로 다스리겠다는 건데, 이를 통해서 물론 싸우는 장군들은 있지만 그 장군들의 최고 지도자를 문신으로 만들어놨어. 그러다 보니 장군 한 명이 하면 될 일을 문신 여러 명이 하게 되고, 또 과거제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관리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잘 싸우는 사람들을 절도사나 이런 걸로 편성하지 않고 문신들을 지휘관에 임명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전투력이 떨어지고, 전투력이 떨어지는 건 사람 숫자로 메울 수밖에 없으니까 쓸데없이 병사의 숫자만 늘려. 그래서 국방력은 내려가는데, 국방력이 약화되는데, 반대로 재정은 어떻게 돼? 그렇지. 재정도 오히려 백해박살이 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재정이 악화되는 거지. 국방력은 약화되고 재정은 악화되고. 됐어요? 군대 재정, 군대를 다스리는 사람조차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제 시원하게 털리는 송나라의 안수판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전연해맹입니다. 전연해맹. 자, 전연해맹은 송나라와 요나라가 치고박은 겁니다. 몇 년에? 외우기 좋으라고 1004년에 치고박았습니다. 1004년에. 그런데 누가 이겼어? 당연히 승리는 요나라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왕관 씌워줄 거야. 왕관 이긴 거.
그런데 반대로 이들 둘 사이에 협약을 맺었어. 협약을 맺었는데 송나라가 형이고 요 나라가 동생이래. 형제 관계를 맺었단 말이야. 그냥 동생이라고 쓰지 말고 형제니까 그냥 이걸로 할게. 야, 또 왜 이래? 아, 이거 또 렉 걸린다. 아이씨. 지웠다. 또 렉 걸리지. 자, 형제 관계. 좀 줄이자. 형제 관계. 그런데 반대로 세패, 즉 공물을 바쳐야 될 거 아니야. 전쟁이 졌으면 전쟁이 이긴 나라에게 저희 좀 살려주세요 하고 삥을 뜯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송나라가 형이잖아. 형 입장에서 동생한테 졌다고 동생한테 삥을 뜯긴다는 표현, 공물을 바친다라는 표현은 조금 그러니까 명분을 위해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물을 보내는 것을 쇠패라고 이야기해. 쇠패. 그러니까 송나라는 전쟁에도 졌지만 형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명분을 중요시했다면 요 나라는 실리를 챙긴 거지. 이해돼? 이해됐어? 됐어.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이 사이에 5번. 자, 서하라는 나라도 건국이 되고요. 서하가 건국되고 곧바로 서하와도 한판 대판 싸워서 서하화약이라는 것이 일어나. 서하는 누가 건국했냐면 첫 번째 티베트 계통의 탕구트족이 건국했어. 이 서하를 건국한 사람의 이름은 이원호야. 1038년에 건국을 했어. 1038년에. 이 사람이 생각보다 기존 교육과정, 2009 교육과정에서는 이 사람이 언급이 잘 안 됐는데 2015 교정 교육과정에서 생각보다 강조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서하 자체에 대한 서술이 조금 늘어났거든. 그래서 서하를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기는 할 거야. 자, 어쨌든 이 서하도 송나라와 한판 시원하게 붙었습니다. 당연히 누가 이겼겠어요? 예, 우리의 호프 송나라는 존나게 처맞고 다닙니다. 송나라와 서하가 한판 붙었어. 그런데 누가 이겼다고? 그렇지, 서하가 승리했어. 서하가 승리했어.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명분과 실리를 서로 다르게 가져갑니다. 아까 요 나라와는 형제 관계였다면 여기는 오히려 군신 관계야. 임금과 신하의 관계야. 그런데 실제로 쇠패는 또 누구에게 갔겠어? 그렇지, 송나라에서 서하로 쇠패를 보내게 되니까 결국 송나라는 또 여기서도 멸을 찾은 거야. 명분을 찾고 서하는 실리를 얻은 거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고 나니까 아무리 송나라가 굉장히 부자 국가고 중국의 강남의 생산력을 풀로 돌려서 나름대로 뭔가를 복구를 한다 해도 어쨌든 계속해서 삥을 뜯기고 있고 또 삥을 더 뜯기지 않으려면 군대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군대 유지에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니 그러니 결국은 나라의 재정이 어떻게 되겠어? 개작살이 나겠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등장했던 사람이 왕안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안석의 개혁이 시작됩니다. 왕안석의 개혁. 왕안석의 개혁은 뭐를 위한 거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부국, 병사를 강하게 하기 위한 강병을 위한 거야. 왕안석 신법의 자세한 개별적인 내용 자체는요, 사실 세계사에서는 다루지만 동아시아사에서는 크게 잘 다루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부국강병을 위한 왕안석 개혁 신법이라고 하거든. 그 결과는 역시 실패죠. 왜? 왕안석의 개혁을 시행하려는 신법당과 기존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구법당의 싸움이 계속돼서 오히려 굉장히 큰 정치적인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읽어봤을지 모르겠지만 그 수호지의 시대가 이때야.
후호지. 중국 파대기퍼 중 하나였던 후호지의 시대가 이때입니다. 후호지의 시대가. 자, 그리고 이 당시에 북방에서는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으니 금나라가 건국된 겁니다. 금나라가 건국됐어. 금나라는 여진족이 세웠고, 그 다음에 아구타. 이런 미안, 잠깐만, 여기 지금 물기가 있어서 그래서 안 써진 것 같아. 여진족이 세웠고, 아구타 또는 아골타라고 불리는 사람이 세웠거든요. 언제 세웠냐면 1115년에 세웠습니다. 1115. 자, 이 금나라가 그리고 요 사이에 교육과정에서 등장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 요 사이에 기억해야 되는 거. 자, 송나라가 금나라에게 요청합니다. 뭐를 요청했느냐? 같이 요를 뽀개고 만리장성 이북은 금이, 그 다음에 만리장성 이남 송이 가져가자. 만리장성 이남이 어디냐면 연운 16주. 는 송이 가져가자. 이러한 약속을 했던 거. 요게 뭐냐면 해상의 맹약이라는 거야. 교육과정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 나라를 멸망시켜요. 다음 거는 요 나라의 멸망입니다. 누구에게? 바이, 송과 금에게 멸망당해요. 이것을 해상의 맹약으로 인한 송과 금에게 멸망당해. 자, 그런데 송나라가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 그래서 금나라가 빡쳐가지고 송나라를 한 번 더 들이깠어. 그게 바로 정강의 변이야. 정강의 변. 자, 정강의 변은 누가 싸웠어? 송나라와 금나라가 싸웠어. 송나라와 금나라가 싸웠는데 요것은 1126년부터 1127년까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당연히 누가 이겼어? 송나라는 거의 이긴 적이 없어. 당연히 금나라가 이겼는데 이번에는 원래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배신을 때려버린 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이번에는 관계가 좀 달라. 원래 송나라가 항상 명분을 챙기면서도 위에 어떤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었잖아. 그러지 못하고 송나라는 신하가 되고 금나라가 임금이 되는 군신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세패 역시 송나라에서 금나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얘들아,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전쟁 이후에 체결된 거야. 전쟁 이후에 금과 남송 사이에 체결된 거. 남송 사이에. 즉 그래서 10번 자체가 남송의 건국이거든. 10번이 남송이 건국되는 거야. 즉 송나라가 북쪽을 다 뺏겨버렸어.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도망가서 남쪽에서 송을 세운 거고, 이 정강의 변 때 송나라의 황제였던, 그리고 황제의 아들이었던 휘종과 흠종이 납치가 돼요. 금나라로. 그래서 금나라에 끌려가고 여기서는 남경에서는 고종이 즉위를 하는데, 어쨌든 이를 통해서 금나라는 화북 지역 전체를 점령하였다는 거죠. 화북 지역 전체를. 반대로 남송은 화북 지역을 뺏기고 카이펑에서 어디로 천도를 한 거야? 이만 항저우로 천도를 한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렇게 열심히 치고 받고 싸우고 있었는데 이 당시 최대 끝판왕이 등장을 합니다. 최대 끝판왕이 누구냐면 바로
칭기스칸이죠. 자, 칭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하게 됩니다. 몽골을 통일하게 돼. 누가? 칭기스칸. 언제? 여기다 쓸게. 1206년에. 1206년에 몽골을 통일하게 되고 이제부터 하나하나 도장을 깹니다. 몽골이. 자, 첫 번째 서하를 멸망시킵니다. 바이 몽골. 서하를 멸망시켜. 언제? 1227년에. 자, 그 다음에 남아있던 금나라도 멸망시킵니다. 역시 누구에게? 바이 몽골. 금나라는 애우기 쉽게 1, 2, 3, 4년에 망합니다. 그 다음에 원나라를 건국하고, 그러니까 몽골도 이제 몽골이라는 나라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중국의 정통 왕조들처럼 한 글자짜리, 그래서 원나라를 건국하게 되고, 요게 언제냐면 1271년. 원나라를 건국한 건 쿠빌라이 칸입니다. 쿠빌라이가 건국하게 돼. 쿠빌라이가. 그래서 수도를 카라코룸에서 베이징, 북경으로 옮겼죠. 됐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드디어 끈질기게 살아남아있던 남송도 멸망시킵니다. 누구에게? 바이 몽골이 아니라 원이겠죠. 원. 몇 년도에? 1279년에. 자, 이렇게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 시기에 정치사를 한번 쭉 선생님하고 함께 살펴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송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를 조금 살펴볼게요. 송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는 4S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스포츠, 섹스, 스크린, 이 3S 정책 그거 아니고요. 산업혁명, 사대부, 그리고 성리학, 서민문화, 이렇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산업혁명부터 하나 가볼게요. 자,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이 오면서 굉장히 내용이 축소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먼저 2015 개정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써주고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등장했던 내용은 보라색으로 필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해줄게요. 알겠죠? 자,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는 말은 그 이전에 무언가가 폭발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상업이라는 거는 내가 남는 거, 상업이라는 게 뭐냐면 상업, 무역 이런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건이 겁나 많이 생산이 돼.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그 물건이 굉장히 싸. 반대로 이 지역에서는 그 물건이 생산이 안 돼서 비싸. 그러면 상인은 싼 지역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비싼 지역으로 파는 거야. 즉, 이 싼 지역에서 물건이 왜 싸다고? 물건이 남아돌기 때문에. 다시 말해 잉여 생산물이 등장하기 때문이거든. 그렇다면 상업혁명의 발전 이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물건, 농업과 수공업이 먼저 발전을 해야 돼. 농업과 수공업의 발전이 먼저 있어야 돼.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상행위가 활발해지면 따라서 등장하는 발전 과정이 있는데 바로 화폐가 발전하게 되지. 화폐가. 이해됩니까? 요거를 기본적으로 머리에 넣어두고 선생님과 함께 따라가 봅시다. 자, 첫 번째, 강남 지역의 개발이 이제는 정말 잘 됩니다. 즉, 기존의 강남 개발이 처음 됐던 게 언제였지? 빠르게 이야기하자면 위진남북조 시대에서 위촉 5에서 오나라도 강남 개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서진이 도망가서 내려간 동진에서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잖아. 맞아? 자,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강남은 그냥 개발되고 있다였지 화북보다 강남이 경제력이 좋았다라는 건 아니었거든. 근데 이제는 강남이 발전했어. 강남이 발전해서 강남의 경제력이 어디를 뛰어넘은 거야?
그렇지, 화북 지역을 뛰어넘은 거야. 그것도 생각보다 꽤 많이. 그래서 양쯔강 하류가 최대의 곡창 지역이 되거든요. 그런데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양쯔강이 창장강으로 명칭이 통일됐거든. 어쨌든 양쯔강 또는 창장강 하류가 최대의 곡창지대가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소호가 풍년이 들면 천하가 족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소호는 양쯔강 하류에 있는 두 도시인 소주와 호주를 얘기해. 소주와 호주의 풍년이 들면 천하를 먹여 살릴 쌀이 나온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최대 곡창지가 된다는 거야. 자, 개정교육과정에서 두 번째 해외무역. 송나라는 아무래도 북방민족에게 비단길과 사막길을 빼앗겼기 때문에 서역과의 무역은 바닷길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닷길을 관리하는 관청이 시박사라는 관청이 있어. 해외무역을 관장하는 곳이야. 자, 이렇게까지 내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2009 개정교육에서 뭐가 더 들어갔었냐면,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농업발전과 화폐의 이야기가 들어가요. 농업발전과 상업발전의 이야기가 들어가거든.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 교육과정 2회야. 자, 첫 번째, 농업혁명.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문제 풀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자, 그래서 참파벼라든지 조생종이 등장하는 거죠. 조생종, 참파벼. 자, 그 다음에 수리전 같은 것들. 기존까지는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던 곳에 물을 끌어와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는 수리전 같은 걸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양이지. 이양이라고도 쓰긴 하는데. 이양법. 이양법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모작이나 이기작이 성행하죠. 자, 이거 두 개는 뭔 차이인지 알겠죠? 이모작은 서로 다른 곡물을 재배하는 거, 이기작은 같은 곡물을 1년에 2번 재배하는 거, 그런 게 이기작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공업도 발전하죠. 수공업도 발전하게 되는데, 작이라는 수공업자 길드가 생깁니다. 서양사 배운 친구들은 길드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할 필요 없을 거고, 작이라는 거는, 길드라는 거는 니네 게임할 때 길드랑 똑같아. 길드에 들어가면, 초보님 오셨어요. 던전 돌아드릴게요. 막 그러면서 던전 돌아주는데, 다른 길드 사람 안 돌아주잖아. 우리 길드 사람들만 돌아주잖아. 그치? 길드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기네들의 배타적 이익을 위해서 만든 단체. 그게 바로 길드예요. 자, 그 다음에 석탄을 사용하게 돼. 석탄 사용이 증가하면서 훨씬 더 강력한 나름대로의 그 화력을 얻을 수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왜 철기보다 청동기가 먼저 시작됐다 그랬지, 선생님이? 청동이 녹는 점이 더 낮았기 때문에 불의 온도를 800도까지밖에 올리지 못했을 때는 청동밖에 쓸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1000도를 올리고 석탄을 하면서 더 높이게 되면서 도자기나 제철업 등에서 굉장히 큰 발전이 있었어. 석탄을 사용하면서 제철업이나 자기업, 도자기, 특히 징더전, 한자 도구물은 경덕진이라는 곳이야. 징더전에서 등장하는 자기들이 많이 발전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기도 가마를 통해서 온도를 몇 도까지 높이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튼튼하고 색깔이 이쁜 도자기가 나오냐가 달라진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또 생사를 많이 생산했습니다. 생사. 옛날에는
그 비단을 직접 만들어서 팔았지만 나름대로 중국인들의 그 패션 사고방식은 우리가 좀 이야기 많이 하잖아. 그 왜 축구 좋아하면 맨유가 막 중국풍 막 유니폼 만든다고 막 빨간색에다가 막 황금색으로 용 그리고 아우 그씨 쪽팔리고 추하고 촌스럽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비단을 엄청 서양 사람들이 좋아해.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중국 비단은 좀 너무 화려하고 그래.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실을 팔 테니까 니네가 실로 짜서 니들이 알아서 염색해서 입어 라고 해가지고 생사를 거래를 하게 돼. 생사. 실제로 생사 살아있는 실 이런 뜻인데 비단 누에고치에서 비단실을 짜가지고 그걸로 비단을 짜는 게 아니라 실체 팔아먹었다고. 실체. 실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업 발전도 볼게. 상업 발전. 자, 상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여기는 상인 길드야. 행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전의 사용량이 늘어났어. 동전의 사용량이 증가됐고 동전으로는 이제 너무 무거워. 아니 동전도 말이 좋아서 동전이 니네 한 10만 원만 100원짜리로 들고 다녀봐라. 10만 원만 해도 5만 원짜리 지폐로는 딱 두 장 들고 다니면 그만이지만 100원짜리로 10만 들어가. 동전 1000개야. 100원짜리 1000개 들고 다녀야 된다고. 어마어마하게 무거워. 그러니까 종이 지폐가 등장을 하게 돼. 그래서 송나라에서는 교자나 회자 같은 종이 지폐가 등장하거든요. 자, 여러분 보라색으로 쓴 거 하나도 안 외워도 되는데 딱 두 개만 외우세요. 요거 교자와 회자.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아무리 교육과정에서 이게 빠졌다 하더라도 이건 알아야 돼. 송나라 때 지폐는 교자와 회자가 있다라는 거는 알아야 돼. 아무리 교육과정에서 이걸 뺐다 하더라도 알아야 돼. 하나만 더 외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선생님은 석탄 사용 이야기와 석탄을 사용하게 된 이야기와 참파벼 이야기 그리고 이양법 이야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외우라는 게 아니네. 어쨌든 요 정도는 아무리 우리가 빠졌더라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사대부 보겠습니다. 사대부. 자, 사대부는 뭐냐면 원래 사대부를 과거에 합격해서 서민이지만 신분이 상승한 사람을 사대부라고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사에서도 사대부라는 이야기를 배웠을 거야. 어떨 때? 고려 말기에 새롭게 과거에 합류해서 벼슬을 하게 된 사람, 그 사람들을 신진 사대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자, 그런데 그러면 형세호는 무엇이냐? 자, 형세호는 절대로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등장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진짜로 역사교육과나 역사학과를 가야 대학에서 언급해주는 개념이에요. 대학에서 언급해주는 개념인데 선생님이 왜 이 형세호를 넣냐면 형세호가 이거야. 5대 10국 시대의 절도사의 혼란기 그 이전에 안사의 난, 황소의 난, 주전충의 난을 거치면서 겪었던 그 혼란기 때문에 기존의 향촌을 지배하고 있던 호족 세력들, 귀족 세력들이 많이 살해당했어. 그런데 그 와중에 세력을 불리고 있었던 중소지주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귀족들처럼 너무 큰 땅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중소 정도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지주들을 우리가 형세호라고 하는데 사람이 아무래도 먹고 살 만큼 돈을 쌓아놓고 이제 좀 살다 보면 뭔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욕심을 내게 되거든. 그래서 이들은 사대부로의 진출을 원해. 그 과정에 있는 제도가 뭐인 거야? 형세호들이 사대부로 발전하는 그 과정에 있는 제도가 바로 과거제인 거야. 그래서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사대부가 되는데 이제 벼슬아치가 되고 관리가 됐으니까 기존에 있던 자기의 재산들, 소위 말해 그 당시에 재산이라 봐야 땅이 전부일 거 아니야. 그 땅들을 자기가 관리나 벼슬을 하면서 직접 농사 지을 수가 없잖아. 그치? 그렇게 되니까 이 땅을 빌려주고 농사를 짓게 하는 소장농들을 부리게 되고 그래서 재산 관리를 위해서
지주, 땅 주인인 지주와 그리고 소장농, 전호, 소장농이거든. 지주 전호제가 발달하게 되는 거야. 재산 관리를 위해서 지주 전호제가 발달하게 된다. 이게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얘들아, 필기가 꼬이는 게 내가 필기를 잘못 써서가 아니라 동영상이 길어지면서 아무래도 열을 받았던 태블릿이 필기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이긴 한데 그런 생각이 드네. 이게 좀 영상을 찍다가 40분 넘어가고 50분, 30분 넘어가고 40분 넘어가면 그런 데서 필기 삑사리가 좀 많이 나거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성리학 볼게요. 성리학. 자, 성리학은 조금 어려운데 지금 우리 영상 몇 분 찍었지? 40분 찍었네. 자, 여기까지 한번 끊고 성리학은 조금 있다가 다시 언급해 줄게요. 자,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여러분 안녕.